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보러 한국에 왔다가 전혀 다른 것에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소문이 BBC 본사까지 닿았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날아갔어요. 70년 전 이 나라 사람들은 미군 부대 음식 찌꺼기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세상은 단언했어요. 저 나라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말을 잃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걸까요? BBC 취재진이 직접 목격한 것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에 2천만 명이 온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런던 BBC 본사 회의실에서 편집장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헤이스, BBC 파노라마 탐사보도팀 수석 프로듀서입니다. 22년간 피파 비리, 북한 수용소, 중국 위구르 탄압을 폭로해왔죠. 저는 거짓을 찾아냅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데이비드, 방탄소년단이 서울광화문에서 무료 콘서트를 한답니다. 3월 21일, 26만 명이 모인다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집장님, 광고성 발표죠. 아니야. 서울시 공식 발표래. 그리고 한국의 올해 관광객이 2천만 명을 넘을 전망이야. 시청자들이 묻고 있네. 방탄소년단은 진짜인가, 조작인가? 한국 정부가 K-팝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고. 자네가 가서 진실을 밝혀봐. 저는 이해했습니다. 폭로 미션이에요. 팬들은 정말 진심인가? 아니면 마케팅에 세뇌당한 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저렇게 완벽한가? 아니면 전시행정인가? 화려한 이미지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파헤쳐봐. 언제 출발하죠? 3월 19일.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지? 저는 웃었어요. 사흘이면 됩니다. 조작은 금방 드러나니까요. 3월 21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맨 제임스와 함께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는 이미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벽인데요. 광화문역에 도착했을 때는 6시였습니다. 역 출구를 나서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이미 수천 명이 거리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보라색 봉을 들고요. 새벽 6시예요. 이거 동원된 거 아닐까?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들 좀 봐요. 저렇게까지 연기할 순 없어요. 저는 한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성 셋이 앉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BBC 기자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요. 저는 케냐 나이로비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항공권은 누가 샀어요? 브라질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샀죠. 왕복 200만 원.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았어요. 1년 동안요? 저는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왔어요? 넷플릭스로 볼 수 있잖아요. 브라질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작년에 우울증이 심했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아버지가 실직하시고요. 그때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케냐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오빠가 군대 갔어요. 케냐 군대는 위험하거든요. 매일 밤 무서웠어요. 그때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군대 갔다는 걸 알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폴란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말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난해도 괜찮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노트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마케팅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떨어진 곳에 중년 부부가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멕시코시티요. 남편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17살이었죠. 딸이 방탄소년단을 정말 좋아했어요. 한국에 와서 콘서트 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딸 대신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치유받으려고 왔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정오, 오후 3시.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저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BBC 자체 계산을 해야 하니까요. 드론 화면을 보는데 숨이 멎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보라색 물결이었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대략 10만 명 정도. 데이비드, 10만 명 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6만 명은 과장이었지만 10만 명도 엄청난 숫자예요. 오후 8시.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어둠에 잠겼어요. 10만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경복궁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600년 된 궁궐문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빛이 새어 나왔어요. 그리고 7명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도를 걸어 나왔어요. 왕의 길이라고 하더군요. 조선시대 왕이 걷던 길을요. 600년 전 길을 현대 아이돌이 걷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이었죠. 그때였습니다. 10만 명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브라질 여성도 불렀습니다. 케냐 여성도요. 폴란드 여성도요. 멕시코 부부도 울면서 불렀어요. 한국어로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10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어요. 국적도,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이건 제조할 수 없는 감정이다. 콘서트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10만 명은 환호했고, 울었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10만 명이 있었는데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제임스가 물었어요. 데이비드, 오늘 뭘 찾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어요. 팬들 감정은 진짜 같았어. 눈물도, 이야기도. 그럼 폭로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잠깐만요. 저는 22년 경력탐사보도 기자예요. 하루 만에 결론 내면 안 되죠. 제임스, 생각해봐. 방탄소년단은 정부가 수천억 원 투자한 프로젝트야. 이건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이야. 무슨 뜻이에요? K-팝 하나가 성공했다고 나라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 오늘 본 건 한국이 제일 잘 만든 상품이야. 전시용이지. 진짜 한국은 따로 있을 거야. 제임스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그 팬들 봤잖아요. 1년 모아서 온 사람, 딸 잃은 부부. 감정은 진짜야. 인정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방탄소년단은 예외야. 10년 넘게 만든 완성품이지. 나라 전체가 이럴 리 없어. 호텔 방에 들어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팬들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투자한 국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에요. K-팝 산업에 수천억 원이 투입됐죠. 이건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 아니라 설계된 성공입니다. 저는 내일 계획을 적었습니다. 홍대 한글학원 방문. 외국인들이 정말 돈 내고 한국어를 배우는지 확인. 정부 지원 여부 조사.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밝았습니다. 멀리 광화문이 보였어요. 오늘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팬들 감정이 진짜였으니까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예외예요. K-팝이라는 분야에서 성공한 하나의 프로젝트죠. 나라 전체가 이럴 리 없어요.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정부 지원이 있겠죠. 한국 역사가 대단하다고요? 과장됐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에요. 당황스러웠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진짜 한국을 보겠습니다. 전시용이 아닌 진짜 모습을요.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10시. 저는 홍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검색해보니 이 근처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이 많더군요.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부 지원이 있는지요. 생각해보세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닌 한국어를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무료 강좌나 장학금 같은 거요. 정부가 한류를 밀어주려고 돈을 쓰고 있을 거예요. 한 건물 3층에
서울 한국어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임스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접수대에 3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기자입니다. 원장님과 인터뷰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잠시 후 5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원장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등록된 학생이 약 60명 정도 돼요. 60명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작은 학원 하나예요. 다들 어디서 왔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베트남. 정말 다양해요. 요즘은 아프리카에서도 와요.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예요? 월 30만 원입니다. 주 5일, 하루 2시간 수업이에요. 30만 원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없나요? 장학금 같은 거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순수 민간 학원이에요. 학생들이 전부 자기 돈으로 다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다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월 30만 원을 내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가요? 교실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원장이 저를 한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약 15명의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피부색이 전부 달랐습니다. 흰색, 갈색, 검은색, 노란색.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오늘은 씁니다. 표현을 배울 거예요. 저는 학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학생들이 따라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쪽에 섰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독일 남성이었어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석 달 됐어요. 왜 배우기 시작했어요? K-드라마 보려고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내년에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한국어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신기한 게 한글은 3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알파벳보다 쉬워요. 3일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3일요? 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거든요. 기역과 알을 합치면 가. 이런 식이에요. 엄청 논리적이에요. 옆에 있던 프랑스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글 자체는 금방 배웠어요. 문법이 어렵지, 글자는 쉬워요. 프랑스어보다 훨씬 규칙적이에요. 저는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어를 배워요? 영어면 충분하잖아요. 독일 남성이 대답했어요. K-팝, K-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재미있어요. 기술도 발전했고, 문화도 멋있고. 제 친구들도 다들 한국에 관심 많아요. 저는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3일이면 배울 수 있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글은 세종대왕이 일사백사 13년에 만든 문자예요. 처음부터 배우기 쉽게 설계된 거죠. 알파벳은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지만 한글은 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 사람이요? 문자를요? 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들었어요. 당시 백성들이 한자를 못 읽으니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죠.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과학적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고요? 알파벳은 페니키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가면서 수백 년 동안 진화했는데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어요. 훈민정음이요. 한글을 만든 원리를 설명한 책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원리가 명확한 문자예요. 저는 뭔가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 수가 늘고 있나요? 네. 5년 전만 해도 학생이 10명도 안 됐어요. 지금은 60명이에요. 내년엔 1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저는 학원을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데이비드, 어때요?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했어요. 정부 지원은 없었어.
학생들이 전부 자기 돈 내고 다니고 있어. 그럼 한글도 진짜 과학적인 것 같아. 한 사람이 설계했다는 게 믿기진 않지만 유네스코에서 인정했다잖아. 제임스가 웃었어요. 그럼 또 폭로 못한 거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제임스, 생각해봐.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건 인정해. 세종대왕이 똑똑했던 거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언어 하나가 잘 만들어졌다고 나라 전체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역사를 봐.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졌어. 600년밖에 안 됐어. 영어는 1500년 역사고 중국어는 3000년 넘었어. 역사가 짧다고. 제임스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래도 600년인데요? 짧아.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짧다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한국이 언제 발전했는데? 20세기 후반이잖아. 그전엔 가난한 나라였어. 전쟁도 있었고. 저는 걸으면서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진짜였어요.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고 외국인들이 자기 돈 내고 배우고 있었죠. 이것도 예상 밖이었어요. 하지만요. 이건 또 하나의 성공 사례예요. 세종대왕 한 명이 천재였던 거죠. 그게 나라 전체를 설명하진 못해요.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역사를 확인해 볼 거야. 한국이 정말 폐허에서 일어섰는지, 아니면 미국이 다 만들어준 건지, 통계가 과장됐는지, 또 조사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틀째야. 아직 사흘도 안 지났어.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을 정리했어요. 한글 학원, 월 30만 원, 정부 지원 없음. 학생 60명, 전부 자비.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설계. 3mm면 읽을 수 있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방탄소년단이었고 오늘은 한글이었어요. 둘 다 진짜였어요. 조작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은 10년 프로젝트였고 한글은 600년 전 천재 한 명의 작품이에요. 예외들이죠. 특별한 사례들이에요. 나라 전체가 이럴 순 없어요. 역사를 보면 알 거예요. 한국은 1953년까지 전쟁을 했어요. 폐허였죠. 그 나라가 지금 잘 산다고요? 미국이 만들어준 거겠죠. 원조를 받았을 거예요. 통계도 과장됐을 거고요.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가볼 거예요. 진짜 역사를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계획을 세웠거든요. 한국의 역사를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통계가 과장됐는지, 미국 원조로 만들어진 나라인지 알아볼 거예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컸습니다. 입구에 커다란 동상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제임스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은 6.25 전쟁 관련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설명판을 읽었습니다. 1995년 6월 25일 전쟁 시작. 3년간 계속. 1953년 7월 정전협정. 그런데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누더기를 입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맨발이었죠. 한 사진 밑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 저는 멈췄습니다. 67달러요? 옆에 비교 자료가 있었어요. 같은 해 에티오피아 64달러, 가나 62달러.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다고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판잣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한 여성이 땅바닥에 앉아 뭔가를 팔고 있었죠. 아이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미군 부대 근처였습니다. 사람들이 큰 통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설명을 읽었습니다. 미군 부대 음식 찌꺼기로 끓인 꿀이죽. 많은 가족의 유일한 식사였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음식 찌꺼기를 끓여 먹었다고요? 전시실을 계속 걸었습니다. 전쟁 이후 복구 과정을 보여주는 섹션이 나왔어요. 195년대, 196년대, 197년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8년대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고층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났어요. 사람들 옷차림이 나아졌죠.
마지막 섹션에 현재 통계가 있었습니다. 2026년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 35,000달러. 세계 경제 규모 12위.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67달러에서 35,000달러요? 523배예요. 70년 만에요. 저는 제임스를 쳐다봤습니다. 제임스, 이거 진짜야? 통계청 자료래요. 여기 출처 있어요.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70년. 1953년부터 2023년까지요. 영국은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200년 넘게 걸렸는데요. 한국은 70년이요? 다음 전시실로 넘어갔습니다. 외환위기 섹션이었어요. 199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을 읽었어요. 1997년 11월, 한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빚은 195억 달러였다. 195억 달러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다음 설명이 놀라웠습니다. 1998년 1월, 금 모으기 운동 시작. 350만 명 참여. 금 227톤 모음. 350만 명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상이 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은행 앞에요. 한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은행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장면. 젊은 여성이 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남성이 금시계를 내놓았어요. 아이들이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이 나섰다. 할머니는 60년 전 받은 결혼 반지를 내놓았다. 아이들은 돌반지를 내놓았다. 3년 만에 한국은 빚을 모두 갚았다. 3년이요? 저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임스가 제 팔을 잡았어요. 데이비드,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67달러. 음식 찌꺼기를 끓여 먹던 나라.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 그 나라가 70년 만에 35,000달러가 됐어요. 세계 12위 경제가 됐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국민이 결혼 반지를 내놓았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념관 앞 광장에 앉았어요.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알아. 나도 봤어. 저는 노트를 열었습니다. 적어야 했어요. 뭔가를요. 1953년 67달러. 2023년 35,000달러. 70년. 523배 성장. 1997년 외환위기. 350만 명 금모으기. 3년 만에 195억 달러 상환.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숫자예요. 국제통화기금 자료고 세계은행 통계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확인한 거죠.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데이비드, 이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제임스,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70년 만에 500배 성장이라고. 분명히 뭔가 있어. 뭐요? 미국이야. 미국 원조가 엄청났을 거야. 한국 전쟁 때 미국이 개입했잖아. 그 뒤로 계속 돈을 줬을 거야. 군사 기지도 있고. 미국이 키운 거지. 제임스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금 모으기 운동은요? 그건 국민이 한 거잖아요. 그래, 그건 인정해. 국민이 대단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될 순 없어. 기반이 있었을 거야. 미국 원조, 기술 이전, 시장 개방.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지나갔어요. 깨끗한 건물들, 질서정연한 도로, 걷고 있는 사람들. 70년 전에는 여기가 폐허였어요. 무너진 건물과 판잣집뿐이었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틀 반이 지났어요. 방탄소년단은 진짜였고, 한글은 진짜였고, 역사도 진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어요. 미국 원조가 컸을 거예요. 운도 좋았을 거고요. 냉전 시대에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한국을 키운 거죠.
한국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호텔 방에 들어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뭐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미국 원조와 냉전 체제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쓰고 저는 멈췄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 원조만으로 70년 만에 500배 성장이 가능할까요? 금모으기 운동은요? 결혼 반지를 내놓은 할머니는요?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내일은 다른 걸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반찬 무한리필이 진짜인지, 팀 문화가 정말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셋째 날이에요. 계속 예상이 빗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정오. 저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봐야 했어요. 반찬 무한리필이 진짜인지, 팀 문화가 정말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명동 골목에 들어서자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통 한정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제임스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 우리를 맞았어요.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BBC 표시를 가렸어요. 일반 손님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받는 건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메뉴판 주세요. 주인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저는 훑어봤어요. 불고기 2만 원, 된장찌개 1만 2천 원, 김치찌개 1만 원. 김치찌개 둘이요. 네, 잠시만요. 주문도 하기 전에 테이블 위로 작은 접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제임스를 쳐다봤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감자조림, 깨십, 무생채, 오이무침, 계란말이. 9가지였어요. 아니, 10가지. 아니,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마지막 접시를 놓으며 말했어요. 반찬 12가지 나갑니다. 12가지요?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12개의 작은 접시가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본으로요. 추가 비용 없어요? 네. 반찬은 무료예요. 더 드시면 리필도 돼요.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제임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데이비드, 이거 먹어봐. 저는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맵고 시원했어요. 콩나물도 먹었습니다. 아삭했죠.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감자조림. 하나하나 맛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저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겁고 얼얼했지만 맛있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반찬들을 계속 집어 먹었습니다.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김치 더 드릴까요? 네. 주인이 김치를 리필해 줬습니다. 한 그릇 가득이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리필이 되네요. 콩나물도 다 먹었습니다. 또 다가왔어요. 콩나물 더요? 아, 네. 콩나물도 리필됐습니다. 저는 주인을 불렀어요. 이거 정말 무료예요? 네. 한국은 원래 그래요. 반찬은 계속 리필되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요? 김치찌개 둘이니까 맞네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잠깐, 팁은요? 팁은 어떻게 드려요? 주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팁 안 받아요. 한국은 팁 문화 없어요. 정말요? 네. 그냥 메뉴 가격만 내시면 돼요. 저는 2만 원을 냈습니다. 딱 2만 원이요. 팁도 없고 서비스 차지도 없고 세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런던에서 같은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인 요리 12파운드. 거기에 반찬 추가하면 각각 3파운드씩. 12가지면 36파운드예요. 서비스 차지 12% 추가하면 4파운드. 물값 2파운드. 총 54파운드예요. 그런데 여기선 2만 원. 대략 13파운드예요. 4분의 1도 안 돼요. 제임스, 이건. 알아요. 놀랍죠. 저는 다른 식당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식당만 그런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조금 걸어서 다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식 뷔페라는 곳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1인당 15,000원이에요. 뷔페식이고요. 15,000원이요? 저는 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김치, 나물, 생선구이, 불고기, 된장찌개, 밥, 적어도 30가지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 더 드릴까요? 아, 네. 물을 더 가져다 줬어요. 공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5,000원에 30가지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최소 30파운드는 나왔을 거예요.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이게 어떻게 장사가 되지? 손님이 많으니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너무 싸. 반찬도 계속 리필되고 팁도 안 받고 적자 아닐까?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식당은 왜 이렇게 저렴하고 푸짐할까요? 정부 지원이 있나요? 아니면 식재료가 싸나요? 호텔 방에서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당 문화, 반찬 리필, 팁 없는 이유.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반찬을 여러 가지 내는 문화였대요. 조선 시대부터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래요. 팁 문화가 없는 이유도 나왔어요. 서비스는 가격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따로 팁을 주는 건 오히려 무례하게 느껴진대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반찬 12가지 무료, 리필 무제한, 팁 없음, 런던 54파운드 대 서울 13파운드, 4분의 1 가격.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또 진짜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전통이고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데이비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제임스, 생각해봐. 우리가 간 곳은 명동이야. 관광지지. 외국인 많이 오는 곳이야. 거기는 원래 서비스가 좋아. 그래도 로컬 식당은 다를 거야. 뒷골목 가면 다를 거라고.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문화일 뿐이야. 음식 문화가 좋다고 나라 전체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흘째예요. 방탄소년단은 진짜였고, 한글은 진짜였고, 역사도 진짜였고, 음식 문화도 진짜였어요. 계속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문화예요. 소프트한 거죠. 진짜 실력은 산업이에요. 기술이고, 무기고, 시스템이에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습관적으로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 240억 달러 돌파. 세계 5위 기록.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5위요? 한국이요? 기사를 클릭했어요. K9 자주포, 천궁2 방공미사일, 비호복합 방공 시스템,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영국은 7위래요. 한국보다 낮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무기예요. 하드파워죠. 영국보다 위라고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K9 자주포를 쳤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포가 사막에 서 있었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옆에 서 있었고요. 제임스가 잠든 옆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사흘이라고 했어요. 사흘이면 조작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나흘째예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물을 틀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이 시렸어요.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방산업체를 찾아가겠어요. 영국보다 위라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통계 장난인지 직접 보겠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22년 경력 탐사보도 기자. 저는 거짓을 찾아냅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나흘 동안 진실만 찾았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핸드폰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경기도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검색해서 찾은 곳이에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있대요. KAI라고 부르더군요. 전투기랑 무기를 만드는 회사래요.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건물이 컸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입구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BBC 기자인데요. 견학 가능할까요? 경비가 고개를 저었어요.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긴 보안시설이에요. 그럼 홍보 담당자랑 통화라도 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10분쯤 지나서 3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홍보팀이라고 했어요. 무슨 취재세요?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가 웃었습니다. 영국이요? 영국은 7위잖아요. 우리가 5위고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네요. 마치 당연한 사실처럼요. 그게 정말 확실한 건가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요. 2025년 기준이에요. 한국 240억 달러, 영국 170억 달러. 우리가 70억 달러 더 많아요. 70억 달러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부는 못 보지만 전시관은 갈 수 있어요. 대중에게 공개된 곳이거든요. 거기 가시면 모형들이 있어요. 그가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전시관은 여기서 10분 거리래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모형들이 보였습니다. KF-21 전투기, K9 자주포, 천궁2 미사일. 저는 K9 자주포 앞에 섰습니다. 실물 크기 모형이었어요. 높이가 3m는 넘어 보였습니다. 길이는 12m쯤 됐죠. 설명판을 읽었습니다.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 분당 6발 사격, 최대 사거리 54km, 폴란드 1000대, 호주 75대, 이집트 100대 수출. 1000대요? 폴란드예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옆에 영상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사막이 보였습니다. K9이 서 있었어요. 포가 발사됐습니다. 엄청난 소리였죠. 멀리 목표물이 터졌습니다. 다음 장면. 눈 덮인 평야였어요. 폴란드라고 자막이 떴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K9 옆에 서 있었어요. 한 장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었어요. 이 자주포는 우리 군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천궁2 모형으로 갔습니다. 미사일이었어요. 설명판을 읽었습니다.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최대 요격 고도 20km. 아랍에미리트의 수출. 실전 배치 후 96% 요격률 기록. 96%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상이 또 틀어지고 있었어요. 사막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불빛이 날아왔어요. 미사일이나 드론 같았습니다. 그때 천궁2가 발사됐어요. 하늘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요격 성공이에요.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아랍에미리트 실전 배치, 총 823발 발사, 791발 요격 성공, 요격률 96%.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실전이에요. 실제 전쟁에서 96%요. 벽에 큰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래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 5위 한국. 5위예요. 한국이요.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6위 독일, 7위 영국. 영국이 7위예요. 제 나라가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만든 나라예요. 200년 넘게 무기를 만들어 왔죠. 세계 제국이었어요. 지금도 핵무기 보유국이고 항공모함도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영국보다 위예요. 무기 수출에서요. 제임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 패널에 또 다른 통계가 있었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 빅4 기업 2025년 매출 증가율 31%, 세계 평균 5.9%의 5배.
5배요. 2026년 목표 4위 진입. 중국 추월 가능성. 4위요? 프랑스를 넘어서 3위가 되겠다는 건가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눈부셨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임스가 물을 건넸어요. 저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데이비드, 이제 알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흘 동안 저는 계속 변명했어요. 방탄소년단은 정부 프로젝트야. 한글은 천재 한 명의 작품이야. 경제 성장은 미국 원조야. 음식 문화는 소프트 파워일 뿐이야. 하지만 이건 달라요. 무기예요. 전투기고, 자주포고, 미사일이에요. 하드 파워죠. 실전에서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을 넘어섰어요. 제 나라를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임스, 나 틀렸을 수도 있어. 처음이었어요. 이 말을 하는 게요.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응. 한국이 진짜일 수도 있어. 조작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발전한 거일 수도 있어.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이건 특수한 시기일 수도 있어. 특수한 시기요? 중동 전쟁이 많잖아. 수요가 늘어난 거지. 유럽도 러시아 때문에 무기를 사고 있고. 타이밍이 좋았던 거야. 운이 좋았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운만으로는 영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70년 전에는 여기가 폐허였어요. 판잣집만 있었죠. 지금은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이에요. 영국보다 위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22년 경력 탐사보도 기자. 저는 진실을 찾습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5날 동안 제가 찾은 건 뭐죠? 진실이었어요. 한국이 진짜라는 진실이요. 호텔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편집장이 준 초기 브리핑 자료가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혀 있었죠. 한국은 조작인가? 진실을 밝혀라. 저는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확인해야 할까요? 공항이요? 시스템이요?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 1위래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것도 진짜겠죠. 지금까지 전부 진짜였으니까요. 6째 날 오전 10시.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12년 연속 세계 1위라는 게 진짜인지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깨끗했어요. 좌석도 편했고 와이파이도 빨랐죠. 40분쯤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반짝거렸죠. 데이비드, 여기 진짜 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도 커요.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더 밝았고 더 깨끗했습니다. 저는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걸었어요. 줄이 길었지만 빨리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카운터로 가고 짐을 붙이고 다음 사람이 오고 멈춤이 없었어요. 한 카운터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옆 카운터도 그 옆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로 갔습니다. 줄이 있었지만 5분도 안 걸렸어요. 신발도 벗을 필요 없었습니다. 노트북도 꺼낼 필요 없었고요. 그냥 가방을 엑스레이에 넣고 지나가면 됐어요. 이거 빠르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히드로는 30분 걸리잖아요. 맞아요. 히드로는 항상 줄이 길어요. 신발도 벗어야 하고 노트북도 따로 꺼내야 하고요.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식당도 많았습니다. 한식당, 일식당, 양식당. 카페도 10개는 넘어 보였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히드로에서는 항상 쓰레기가 좀 보이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놀랐습니다.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거울도 깨끗했고 비누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휴지도 넉넉했어요. 냄새도 안 났습니다. 오히려 좋은 향이 났어요.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손을 말리는데 에어타올이 빨랐습니다. 3초 만에 말랐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청소부가 보였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지켜봤어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도요. 저는 면세점으로 갔습니다. 명품 가게들이 있었어요. 샤넬, 에르메스, 구찌.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한 서점도 보였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영어 책도 많았고 한국어 책도 많았습니다. 한 코너에 K-팝 관련 책들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저는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밖에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계속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출발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파리, 런던, 뉴욕, 도쿄, 베이징, 방콕. 세계 곳곳으로 비행기가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5,000원이었습니다. 히드로는 6파운드인데 여기는 3파운드 정도네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스카이트랙스 평가래요. 청결도, 효율성, 서비스 모든 부문에서요. 히드로는 몇 위일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어요. 스카이트랙스 2025년 순위. 1위 인천, 2위 도쿄 하네다, 3위 싱가포르 창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히드로는 10위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어때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했어요. 완벽해. 너무 완벽해. 그게 문제예요? 아니, 문제가 아니야. 그게 진짜라는 게 문제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제임스, 나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뭐요? 한국이 진짜라는 걸, 조작이 아니라는 걸. 제임스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날이야. 방탄소년단, 한글, 역사, 음식, 무기, 공항. 전부 확인했어. 전부 진짜였어. 조작을 찾으려 했는데 진실만 찾았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2년간 나는 거짓을 찾아냈어. 피파 비리, 북한 수용소, 중국 탄압. 전부 폭로했지. 그런데 여기서는 폭로할 게 없어. 한국은 진짜야.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편집장한테 뭐라고 보고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진실을 말해야겠지. 한국은 조작이 아니라고. 정말로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다고. 편집장이 믿을까요? 모르겠어. 나도 안 믿겼으니까. 직접 와서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공항을 한 바퀴 더 돌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요. 걸으면서 저는 주위를 봤습니다. 안내판은 4개 언어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깨끗했고,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안내 데스크를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길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못 알아듣자 직원이 직접 일어나서 같이 걸었어요.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죠. 공항 건물도, 보안 검색도, 청소도, 서비스도 전부 사람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음식 찌꺼기를 끓여 먹던 나라,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야 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전철 안에 앉아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아파트, 공장, 빌딩. 제임스가 물었어요. 내일은 뭘 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청계천 가볼까 해. 복원 프로젝트래. 하수도를 하천으로 만들었다더라.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보고 싶어서야. 제임스가 웃었어요. 변했네요, 데이비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변했어요. 저는 폭로하러 왔는데 지금은 배우고 있어요. 일곱째 날 오후 2시. 저는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물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천이 보였어요. 물이 맑았습니다. 바닥에 돌이 보일 정도였죠. 물고기도 보였어요. 데이비드, 여기 정말 하수도였대요? 제임스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195년대에 복귀했대요. 그러다가 2005년에 다시 열었대요. 저는 하천 옆 길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버드나무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가지가 흔들렸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 다들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낚시돼요? 네. 물고기 많아요. 봐요, 저기. 물속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물고기가 여러 마리 헤엄치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 뭐였어요? 하수도였죠. 덥게 씌워서 도로로 쓰다가 다시 뜯어낸 거예요. 20년 전 일이에요. 왜 뜯어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요. 서울 한복판에 하천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다리 밑을 지났습니다. 시원했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지만 아래는 조용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분수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바라봤어요. 하수도를 하천으로 만들었어요. 도로를 뜯어내고 물을 흐르게 했죠. 왜일까요? 경제적으로 손해잖아요. 도로가 더 유용할 텐데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을 보세요. 걷고, 쉬고, 웃고 있어요. 아이들이 물장난치고, 할아버지가 낚시하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옆에 앉았어요. 데이비드, 감동받았어요? 응. 왜요? 물을 택했어. 돈이 아니라.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강으로 가야 했어요.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20분이래요. 오후 5시.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산책로도 있었습니다. 강은 엄청 컸어요. 저는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돗자리를 깔고 앉은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한 편의점이 보였어요. 한강 편의점이래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치킨 있어요? 네. 프라이드요. 양념이요? 프라이드요. 맥주도요? 네. 치킨 한 마리에 18,000원, 맥주 4,000원. 저는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았어요. 치킨을 뜯었습니다. 바삭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강물도 주황색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자전거, 킥보드, 걸어서. 다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치킨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런던에 있었어요. BBC 회의실에서 편집장과 마주 앉아 있었죠. 편집장이 말했어요. 한국은 조작인가? 가서 진실을 밝혀봐. 저는 확신했어요. 3일이면 충분하다고. 조작은 금방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앉아 있어요. 한강변에서 치킨을 먹으면서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조작은 못 찾았어요. 진실만 찾았습니다. 제임스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편집장한테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 뭐라고 할 건데요?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거의 진 상태였어요.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지. 한국은 조작이 아니라고. 믿을까요? 모르겠어. 나도 안 믿겼으니까. 저는 치킨을 한 조각 더 먹었습니다. 맥주를 또 한 모금 마셨어요.
70년 전 이 나라는 음식 찌꺼기를 끓여 먹었어요. 지금은 한강변에서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편하게요. 여유롭게요. 청계천은 하수도였어요. 지금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아이들이 물장난치고 할아버지가 낚시하는 하천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편집장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전화하겠습니다. 편집장에게 말하겠어요. 편집장님, 저는 조작을 못 찾았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편집장이 뭐라고 할까요? 데이비드, 자네 제대로 조사한 건가? 네. 방탄소년단, 한글, 역사, 음식, 무기, 공항, 청계천, 한강. 전부 봤습니다. 전부 진짜였습니다. 그럼 폭로할 게 없다는 건가? 네. 없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편집장이 화를 낼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BBC는 폭로를 원했으니까요. 진실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설령 그게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한강 다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지개색이었어요. 반영이 강물에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자전거도 지나갔고요. 밤인데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맥주캔을 비웠습니다. 치킨 박스를 정리했어요.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렸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호텔 갈까요? 응. 가자. 걸어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달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오만했죠. 3mm면 조작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 다음엔 당황했어요. 예상과 달랐으니까요. 그 다음엔 저항했죠. 변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균열이 생겼어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엔 굴복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경외하고 있어요.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향했어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편집장한테 전화할 거야. 그리고 결정해야 해. 뭐요?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8째 날 아침 9시.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편집장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죠. 1시간째 이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데이비드, 전화해야죠. 알아. 그럼요? 무서워. 처음이었어요. 이 말을 하는 게요. 22년 경력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피파 비리도 폭로했고 북한 수용소도 폭로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폭로가 아니니까요. 오늘은 진실이에요. 편집장이 원하지 않는 진실이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 편집장 목소리였어요. 기대의 참 목소리였죠. 편집장님, 보고 드립니다. 오, 드디어. 일주일 걸렸네. 뭘 찾았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아침이 밝았어요. 편집장님, 저는 조작을 못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뭐라고? 한국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데이비드, 제대로 조사한 건가? 네.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갔습니다. 10만 명이었어요. 팬들은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왔고, 감정은 진짜였어요. 한글 학원도 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월 30만 원씩 자비로 내고 배우고 있었어요. 전쟁기념관도 갔습니다. 1953년 67달러에서 지금 3만 5천 달러까지요. 70년 만에 523배 성장했어요. 데이비드,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폭로가 필요한 거라고.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이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무기도 봤습니다. K9 자주포, 천궁2 미사일,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어요. 한국은 세계 5위예요. 영국은 7위고요.
우리보다 위에요. 편집장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잠깐만. 영국보다 위라고? 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입니다. 한국 240억 달러, 영국 170억 달러, 한국이 70억 달러 더 많습니다. 그건 일시적일 거야. 중동 전쟁 때문에. 편집장님, 한국 방산 기업들 매출 증가율이 31%예요. 세계 평균 5.9%의 5배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아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더 긴 침묵이었죠. 데이비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진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야. 폭로라고. 한국이 어떻게 이미지를 조작하는지,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걸 찾으라고 보낸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22년 동안 거짓을 찾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짓이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데이비드,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돼.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2위 경제로,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으로?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예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3mm면 조작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찾은 건 진실뿐이었어요. 편집장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지금 BBC를 배신하는 건가? 배신이요.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편집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뭔가? BBC의 사명이 뭔가요? BBC는 진실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토가 Nation shall speak peace unto nation이에요. 나라가 나라에게 평화를 말한다. 진실을 통해서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저는 진실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진짜라는 진실이요. 그걸 말하는 게 BBC를 배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숨기는 게 배신인가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22년 동안 BBC를 위해 일했습니다. 피파 비리, 북한 수용소, 중국 탄압, 전부 폭로했어요. 왜요?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진실이 아닌 건가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비드, 현실을 봐. 시청자들은 한국 폭로를 원해. K-팝이 조작인지, 정부가 뒤에서 조종하는지. 그게 시청률이 나오는 거야. 한국이 대단하다는 다큐멘터리는 아무도 안 봐. 그럼 거짓말을 만들어내라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야. 각도를 주는 거지. 의심을 제기하는 거야. 그게 탐사보도야.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탐사보도가 아니에요. 그건 선동이에요. 뭐라고? 탐사보도는 진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진실을 찾았어요. 한국은 조작이 아니에요. 진짜로 대단한 나라예요. 그걸 말할 겁니다. 편집장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데이비드,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 정말 이 진실을 보도할 건가?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네, 보도하겠습니다. 그럼 각오는 돼 있겠지. 파노라마 팀에서 자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22년이에요. 제 커리어 전부예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각오돼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방금 제 일자리를 날렸을지도 몰라요. 22년 경력을요. 하지만요. 70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어요. 판잣집에 살고 음식 찌꺼기를 끓여 먹고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죠.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어요. 지금은요? 세계 12위 경제예요. 5위 무기 수출국이에요. 1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이에요. 방탄소년단은 10만 명을 모으고 한글은 외국인들이 돈 내고 배우고 한강변에서는 치맥을 즐기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일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70년의 기적. 한 BBC 기자의 증언.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폭로하러 왔습니다. 한국이 조작인지 밝히려고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찾은 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작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봤어요. 데이비드, 이거 정말 쓸 거예요? 응. 일자리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제임스를 봤어요. 제임스,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진실이야.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밖에서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저는 BBC를 배신했을지도 몰라요. 편집장을 배신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실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